만약에 대만 해협에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대만 내부에서도 72시간과 336시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좀 손해를 덜 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 저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끌려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강경패가 득세하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전략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진핑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 17년에 뭐 임기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 미국과 중국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결국 중간중간 협상하고 다시 틀어지고 뭐 이게 반복은 되지만 결론은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전쟁에 도와서는 결국 대만이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시각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그려놓은 큰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종국적으로는 전쟁으로 가는 구조다. 이거를 이제 상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강경하게 해놔야 그 밑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화적으로 가는 흐름을 가지고 가면 그 대중 압박이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중국과는 마지막에 결국은 군사적 충돌을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역산으로 해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강경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산 복합 논리가 약간 좀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다른 것들은 이미 추월당한 것도 많고, 그런데 유일하게 좀 강력하게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밀리터리 파워거든요. 네. 군사력.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외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있기는 있죠. 러시아하고도 군사적으로 가깝고 북한하고도 가까운데 그들 나라 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동맹국을 같이, 물론 이제 트럼프가 동맹 경시라든가 뭐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 해안에 가둬놓으려고 그러고 더 이상 군사적으로 못 크게 하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각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거고,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도 그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타이베이 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약 45억 불의 무상 지원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네. 그거는 대만을 무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를 하죠. 그 이전의 무기 판매는 대만 섬 내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 뭐 탱크라든가 이런 거는 섬 안에서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말기에 뭘 팔기 시작했냐면 드론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 공격용 드론.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드론은 수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혼자 가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시절에는 미사일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게 147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만도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에요. 네. 크루즈 미사일, 그 슝펑 시리즈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거는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그 삼엽댐, 선샤, 여기까지도 다 그 사정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그래서 안 물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만이 중국을 이길 방법은 별로 없다. 이제 미국이 있어야 이제 비기기나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근데 중국은 틈이 날 때마다 지금은 해상 봉쇄 훈련을 네. 한단 말이죠. 이거는 직접적 군사력을 쓰지 않더라도 해상을 봉쇄해서 대만의 생명줄을 카트하는 거죠. 뭐 지나가는 배마다 검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쇄, 격리를 통해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네. 이런 전략을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이러한 압박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고 지금이 그거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한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네. 다 바꾸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중 압박, 중국에 대해서 한 거는 꼭 발전적으로 계승을 하죠. 네. 요새 말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첨예하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전면 침공 시나리오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는 뭐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이 4월 1일, 2일에도 훈련을 했는데 이제 그네들 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설 폭격까지 네. 생각을 하는 모의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전면 침공. 예,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만에 상륙 작전하는 거 자꾸 보여주고 네.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겁을 먹고 알아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네. 이제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대만은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우리는 미국, 일본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할 거고 우리의 그 소위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나 특히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저는 이제 카드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도 옛날에 한번 한 것 네. 같은데 카드는 이렇게 갖고 있을 때가 카드거든요. 그렇죠. 대만이라는 게 중국한테도 카드고 미국한테 카드라면 서로 이걸 먼저 꺼내서 쓰는 거는 상당히 주저할 거다. 그렇죠. 카드를 이렇게 까서 보여주면 더 이상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 카드란 말이죠. 그게 참 약소국의 비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국, 대만이 그 바둑판의 패감으로 자꾸 회자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뭐 하다가 할 거 없으면 뛰었다가 뒀다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그런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대만이 스스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거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근데 이게 남의 나라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이 국지전이든 아니면 전면 침공이든 그러면 뭐 주한 미군이 뭐 움직여야 될 거고 네, 네. 우리도 뭐 중국이 그렇게 할 때는 뭐 북한에게 미리 사전 통보해서 북한도 뭐 도발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복잡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절제 양안의 유사시는 한국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이제 경제적으로 거기가 한국의 주요 수송로예요. 네. SLOC라고 하죠. 우리 수출이 뭐 한 98%가 해운이라고 하던데 그 중에 45%가 대만 해협을 거쳐서 이제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네. 그럼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 뒤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단가도 그렇고 델리버리도 그렇고 이제 쉽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우리 이제 목숨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대만 해협에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저 샌디에고 막 이런 데서 와서 도와주려면 열흘씩 걸려요. 그러면 대만이 열흘을 못 버티면 그냥 끝나는 통일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만 내부에서도 72시간과 336시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2시간만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면 네. 그 미국이 도와주러 온다. 이게 이제 대만 그 군사 작전 그렇죠. 예. 목적이군요. 자기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도와주러 오면 336시간 안에 망한다. 그게 14일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도와주러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까이 있는 주1 미군 네. 기지가 8개 있고요. 우리는 이제 평택에 험프레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땡겨서 하면 금방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1 미군이나 주한 미군은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 동맹 관계인데 이렇게 일본은 이미 유사시가 되면 간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군대를 빼면 그렇죠. 우리가 가면은 김정은의 북한이 오판을 해서 뭔가 남한에 대한 도발을 한다거나 침공을 한다거나 그러면 미국은 졸지에 전장을 2개를 운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조 우호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조선도. 거기도 일방이 뭐 이제 사문화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침략을 받으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미중을 비롯한 국제전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또 북러 동맹도 맺어서 이제 러시아도 그렇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한반도가 화약고라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남중국해, 대만해 여기가 또 화약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절대 우리하고 이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대만 문제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대만 해협 문제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네.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게 이게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역시 저는 이거는 관리를 하고 싶다고 관리가 되는 게 아니니까. 미국과 중국.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스스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뭐가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 대만이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일 의구심을 받는 게 니네 진짜 싸울 의지가 있어?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미국이 대만한테. 네. 왜냐하면 너무 국력의 차이가 나고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이거는 붙어봐야 결국 안 될 텐데 그럴 거면 질 거 알면서 뭐하러 싸워?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네가 싸운다는 의지가 있어야 내가 도와주지. 그렇죠. 그러면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국방력, 억지력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한번 하면은 결사항전하겠다. 국방비의 지출. 네,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확고한 준비 태세가 돼 있는 게 우선 먼저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버리니까 참 우리로서는 진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은 좀 새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런 말씀. 우리 왕새우. 그런 말씀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돌고래는 돼야겠다. 네. 휩쓸려 다니지 말고 새우는 스스로 헤엄치는 능력이 없지만 돌고래는 막 빠져다닐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역량을 하루속히 확보하는 게 그게 사실 외교 용어도 있습니다. 돌핀 디플로맷이라고 능동적으로 헤쳐가면서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자체적인 힘이 있어야 됐는데 그 힘이 국방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스스로의 억지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최소한의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물론 기술력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경제력. 세계가 한국이라는 데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서해라든가 지금 사실 최근에 뭐 서해 문제 때문에 뭐 썰란 1, 2호를 뭐 양식 설비다 그러고 얼마 전에는 항행 금지도 막 군사훈련 때문에 하고 우리는 또 서해를 둘러싸고는 북한하고 NLL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북방 그렇죠. 한계선으로. 이런 데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밖에 없는 거죠. 거기를 뭐 미국 항공모함이 밀고 들어와서 지켜주겠다? 시간도 걸리고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정말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우리끼리라도 뭔가 충돌을 해가지고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의지와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걸 하고 있으면 중국도 저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갖고 그렇게 있는 때리면 계속 맞고 피하고 이러면 계속 더 때리겠죠, 그렇죠. 강도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로 이제 모든 게 결정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둘이 좀 뭔가 잘 좀 타협해가면서 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지금 관세 전쟁 가지고 되게 머리 아팠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중국은 버텼고 미국이 진 거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 내부의 지금 이 협상 결과에 대한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트럼프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우리가 이겼다. 그런 표현을 묘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누가 이겼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일단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30%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네. 미국에 대해서 10%거든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면 1차 트럼프 1기 때 25% 관세 부과 때문에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관세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편 관세 10%에다가 펜타닐 20%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계속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중국이 받아쳤기 때문에 125, 145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트럼프가 진 거다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막 부과해서 싸움을 걸었다가 저쪽도 막 치고 오니까 야 그거 일단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한 거니까 중국은 별 출혈 없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관세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그나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차원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덜 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건데 저는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를 들어서 그 무역 90일간 협상하자고 그래놓고 반도체 때리고 화웨이 거 쓰면은 너희 세컨더리 그 제재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중국도 질 수 없으니까 그 특수 플라스틱 POM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하고 이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안 끝날지도 몰라. 그리고 안 끝나면 지금 30% 관세보다 더 센 관세를 부과할지도 몰라. 네. 그럼 중국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말은 안 합니다. 중국은. 여기서 오는 것만큼만 받아치지 그거 이상을 가는 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죠. 네. 그러면서 버티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전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지구전을 하면 버티기가 힘든데 체제의 속성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원의 재배치라든가 이 자원 쓰는 게 아주 유연하잖아요. 네. 다른 시비 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어쨌든 중국이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뚫고 일부 과학기술에서는 성과를 거뒀고 뭐 전기차, 태양광 뭐 이런 것들 배터리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최강 수준이니까 다만 한 가지 반도체가 자신들의 생각만큼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TSMC나 한국 삼성 SK도 어쨌든 미국 장비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니까 아주 독특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미국은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올라오기 전에.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면 할수록 저걸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어렵지만 중국 반도체가 전혀 발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범용 반도체의 점유율은 이미 50%대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도 범용 반도체는 중국 거 사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뭐 3나노, 2나노, 뭐 1.8나노 이런 것들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네. 중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올해가 이 중국 제조 2025 1단계 10주년인데 5월달. 이제 지금부터 또 10주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안을 포함하고 있다. 네. 이거는 반도체가 안 되면요. AI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지향하는 소위 AI, 이 과학기술, 이것도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그런 중국의 아픈 데를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중국은 어떻게든지 그거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압박한 거에 비해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네. 과학기술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죠. 하여튼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극한적으로 가면 다시 또 유화 제스처로 둘이 또 하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넘기면 또 이제 그렇죠. 사소한 갈등이 네. 쌓이면서 또 하여튼 이 끝없는 이 결국 끝이 없는 이 결국은 결국 전쟁이다. 이거밖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해결될 수가 네. 없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미국이 도발하면 침략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아직 미국을 극복할 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아, 그렇죠. 그게 결정타입니다. 진짜 생각 같아서는 막판 돼서 한번 힘겨루기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이길 방법이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죠. 경험도 많고 그렇죠. 중국은 실전 경험이 1979년 월남 베트남 전쟁밖에 없어요. 네.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가장 크게 하는 게 몇십 년간 전투 안 했다가 실전 경험을 얻는 거라고 하잖아요. 전장에서의 뭐 운영 시스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군사적 마지막 대결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을 이길 방법은 쉽지 않다. 뭐 핵전쟁으로 가면 서로 망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뭐 그거는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어도 쓰지를 못하는 그렇죠. 무기가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점에서도 약간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거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시기상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근데 생각만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네. 그 전쟁은 러시아, 정말- 우크라이나 저쪽 네. 멀리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도 저렇게 끔찍한데 두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서 붙어버리면 우리가 6.25라는 아픈 상처를 겪고 70여 년 만에 정말 전 국민과 이 합심을 해서 겨우 이 정도 성과를 이뤘는데 다시 한번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됐다? 재기불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렇죠. 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이런 방식을 가지고 뭘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남북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 주변에 이 강대국들이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성적이란 말을 하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크레이지 전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점검해 봤고요. 여러 가지 경제 혹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강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